일본.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닭살이 돋는, 참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우리 민족의 화두이며 아편이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꼴도 보기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붙어 살아야만 하는 숙명의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굴할 정도의 아첨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낼 수 있는 이야기.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이 애당초 정석이 되어 있는 나라. 섬나라 민족의 피해의식을 벗어나고자 틈만 나면 대륙 진출을 시도하고 자기들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라면 기를 쓰고 배우고 도전해서 오리지널을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모방의 천재. 금리가 바닥을 기어도 악착같이 저축하고 새장 같은 집에 살면서도 회사에서 회식하는 자리라면 걸기처럼 몰려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것도 모자라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오는 신기한 민족성. 친절히 몸에 배고 생활화되어 있음에도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배금주의자들. 자신들의 역사, 곧 자기네 나라의 왕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과거 역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도 현대사의 과실에 대하여는 절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골수 우익의 나라. 화해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지매가 판을 치는 이율배반의 나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일본에 대한 평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기꾼 같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참으로 추잡하기 짝이 없는 족속들. 외설과 포르노가 만연하면서도 일단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남편에게 종속되기를 강요하는 이기주의자들. 그런가 하면 좀 살만하다고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헛소리나 해대는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 강한 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약한 자들은 하염없이 짓밟아대는 천성적인 기회주의자들에다가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표리부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중인격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아무튼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만 더해가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화두입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한국어판을 내면서 얘기하듯이 인접한 이웃나라 간에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역사적 정설이라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관한 책들은 수없이 많고 일본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비방론과 찬양론이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시건방진 기회주의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1998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전에인 1997년의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일본이 두 차례나 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축구라는 경기는 국민의 결집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 다른 종목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다행히 한국은 도쿄 대첩을 거치며 일찌감치 본선 티켓을 쥐었으나 최초의 월드컵 진출을 노리던 일본은 한국과의 동경 홈경기에서 역전패한 후 거의 말로를 걷는 듯이 보였습니다. 2차전을 서울로 옮겨와 버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붉은 악마 응원단의 단장은 이러한 멘트로 관중들을 휘어잡았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죽일 때 칼에 피가 묻는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제 그 역사의 한을 이 경기장에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기에서 참담하게 패했고 그 후 일본인들은 한국이 1등으로 그리고 일본이 2등으로 예선을 통과하기 바란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까짓거거지 척선하는 셈치고 내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핑계 삼아 양국관계 개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본이 2위가 되기를 바라는 듯이 여론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이란에게 이기기를 바랬던 한국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쨌든 일본은 조3위로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였고 게다가 1998년 3.1절에 열린 다이너스티컵 개막전에서 우리는 또 다시 지고 맙니다. 정말이지 이승만이 살아있었다면 모두 대한해협에 빠져 죽을 일이었습니다. 물론 스포츠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경기 내용이 문제인데 전통과 역대 전적을 따지고 90년대 이후의 상대 전적을 따지지만 실제로 97년 이후에 벌어진 어떤 경기에서도 우리가 시원스럽게 경기를 이끌어가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데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정신력이 압도를 해도 브라질 유학하며 기초부터 다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프로팀 하나를 갖는데도 전용구장을 물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거느리며 운영해야 하는 일본팀과 아직까지도 전용구장을 진내만해하는 우리의 현실, 게다가 쓸만한 선수들은 유럽이다, 일본이다, 다 날아가는 현실에서 승리를 바라고 응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면 이제는 일본과의 축구 경기를 볼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치 브라질이나 영국의 클럽을 초청해서 얼마만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현실이 머지않아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결코 사과하고 용서를 빌 만한 종족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밟아야 하는데
그중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였던 축구마저도 그런 시대를 마감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면에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불행히도 없습니다. 임나 일본부가 날조였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광개토 대왕비가 위조되었고 실지도가 헌상품이 아닌 제후국에 대한 하사품이었다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차라리 소 귀에 대고 경을 읽는 편이 마음이 편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역사, 인식 역시 한 몫을 단단히 거들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망언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만 흥분해서 죽일 놈 살린 놈 해대지만 그걸로 끝이고 뭐 하나 체계적이고 순서를 따져가며 공식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세계 지도에 유유히 나오는 시 어브 저펜을 보면서 무슨 이유에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전전긍긍해를 쓰며 뒷북을 치느라 안간힘을 쓰는지 모를 일이고 축구 경기장 응원석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해서 자기네 하인이나 노예라고 빈정거리던 일들을 어째서 정식으로 항의 한번 못하고 꼬리를 팍 내려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거사는 흘러간 일입니다. 팩제가 얼마나 문화전수를 해주었든 팩제가 망할 때 일본에서 군사를 보내 싸웠든 아니 차라리 더 나아가 백제인들이 아예 일본을 세웠고 그래서 일본이 백제의 후손이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10대조 할아버지가 정승판서를 지내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았던들 그게 지금까지 쪽박차고 있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진주만 공습을 당한 이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가장 명확히 요약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도 결코 세계 최강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에는 그들의 이러한 역사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본을 놀랍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경탄과 찬사를 보낸다 해도 우리만은 코웃음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 우월감 때문일진데 이마저 없으면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집착하여 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규모가 우리의 6배이지만 석유 소비량은 2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초보 운전 딱지가 붙은 차가 나타나면 거의 초비상 사태로 운전하는 나라이고 또한 고베 대지진 이후에 물을 받으려고 줄선 모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제의 어디 부문에서 세계 최고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일본에 몇 년 정도 뒤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명치유신이 1868년에 있었고 갑오경장이 1894년에 있었으니까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일본은 난학 등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더 열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심합니다. 일본은 이미 1940년대에 비행기를 만들어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배후의 이유가 어찌됐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가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거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를 비교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자성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일본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곧이어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18가지 이유를 댄다면 우리는 180, 아니 18,000가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들 쪽발이들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역사의 파렴치한도 좋고 경제동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보수우익 반동 세력을 늘 존재해왔던 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썩어빠진 정신 자세를 가진 촉속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권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 두 권을 또 구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란 결코 이 책은 한국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그런 문제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제사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책을 쓴 인간 자체에 대해 연민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이런 일이 일본 현지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사람들의 취미활동의 일종이라고까지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바. 인간이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해서 100원을 벌면 그중 85원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정설이 된 지 오래이고, 기술 이전해달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국 여자까지 갖다 바쳐도 시도 안 먹힌다면 어떻게 다른 수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매수든 로비든 아니면 산업 스파이를 침투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아버지 부시의 걸프전 때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박살내는 모습을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마치 전자오락 게임 구경하듯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무기들의 핵심 부품이 거의 일제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 등의 갈등 요인이 이렇게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일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돈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의 이야기처럼 남북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싣고 날아간 핵미사일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꿈을 너무 오래 꾸면 머리가 도는 수가 있습니다. 자위대 예산이 일본 전체 예산의 1% 미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 예산 규모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위대가 자국 방위를 넘어서는 군사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헌법에 적혀 있다지만 그들이 그걸 지킬 만한 위인들도 아니고 헌법이야 개정하면 그만입니다. 지금도 일본 우익들을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난리지요. 국제기구가 있으니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해서 위안해도 국제기구 역시 강자의 편이지 약자의 편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양국관계 어쩌니 해도 그들이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사태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에 유엔이 개입한다고 해도 이미 날 센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본 우익이 살아 활동하는 한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꼴보기 싫어서 한반도가 어디로 떠나든지 아니면 일본 열도가 좀 멀어지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섬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그 섬이 없어진다면 그냥 사라지고 말 종족들일까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 해먹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미국의 주요 부동산을 사재기하고 있는 종족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두이고 아편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결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일본을 경멸하는 쪽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잘났다고 해도 경멸할 만한 것들은 경멸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우월성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그들을 경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몰락한 양반의 자손이 지금은 재벌이 되어 있는 사람을 옛날 개백정의 자식이었다고 비웃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기 무척이나 어려운 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영화 NO3의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일본 놈들은 딱 두 종류야. 착 같은 것들 아니면 잔만한 것들. 일반적인 상식과는 판이하게 무엇인가를 바꾸자는 쪽이 보수가 되고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이 진보가 되는 이상한 나라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지금과 같은 역사인 식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패전 이후 단 한 번도 미국의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언뜻 주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역시도 미국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2인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보이스카웃이니 정신분열증 국가인이 하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 뛰어봤자 미국의 품 안에서 그러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의 주체성이나 민족 자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미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챙기는 모습은 한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는 모습이 주변 국가와의 마찰과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본 우익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쿠역에서는 일본 우익의 집회가 매주 열리는데 일본의 이런 극우파 단체가 1000개가 넘고 일본의 적국은 중국과 북한이며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본이 사라질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던 1930년대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이들의 사상적 기반에는 민족주의가 수종주의가 혼합되어 있지만 서구나 이웃국가에서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논조가 일본 정치구조의 근간에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 잡혀 있고 이러한 모습이 유럽과 아시아의 의식구조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전 이후 일본이 너무나 소심해지고 약해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20세기 초기의 광범위한 제국의 지배 시절인데 원자 폭탄으로 그러한 기억은 사라진 듯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했던 뉘렌베르크 재판으로 인하여 단지 14명의 장관과 장군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히로히토는 1989년까지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일본이 필요했던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범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신민족주의의 산실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극우파의 부활을 걱정하고 규탄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독일이 과거를 청산한 데 반하여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총리의 신사참배를 걱정하며 독일 대통령이 히틀러 무덤에 참배하러 가냐고 비난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사협회 국립군사박물관에서는 일본 수종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히로시마의 비극을 강조하고 가미가제를 우상화하며 전쟁의 희생자로서의 일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현재 역사 교육으로는 비굴하고 소극적인 일본인만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본 역사의 완전한 다시쓰기를 주장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익 집단들은 역사에 쌓인 한이 많은가 봅니다. 일본의 극우 만화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에 따르면 일본이 독일과 자주 비교된다고 전제하면서 독일 역시 유태인 학살에 대하여 사죄를 한 것이지 전쟁에 대해서는 결코 사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한 독일과 유태인 간의 전쟁이 아니라 독일 내에서의 인종 소탕이었으며 일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독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역사에 대한 이런 수종주의 시각은 역사는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난징의 희생자가 30만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난징의 당시 인구가 2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0만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냐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일본의 좌파는 역사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일명 스크루가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 역사 교과서는 외교적으로 폭풍을 일으켰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지만 일본은 국내 문제라고 일축해버렸고 제1교포 사회에서도 시위가 벌어지자 일본 정부는 소수 의견이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실제 평범한 일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다거나 또는 이러한 교과서를 통하여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질 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우경화 성향은 근래 더욱 두드러지는데 1945년 패전과 함께 금지된 기미가요는 1999년 해금되었고 지금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졸업식 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교사를 해고 조치하여 2005년 한 해에만도 250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습니다.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닌 명령에 잘 따르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군사력의 이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구조와는 달리 세계 제3위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이고 요코츠카 국방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경론자인 이시바 시게로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주권국가인데 미군이 주둔해 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독립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일본은 또다시 한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이고 이는 어찌 보면 그들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일본과 같은 나라를 이웃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톡도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극우파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톡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네마 현해 지방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60년 전에 끝났다. 언제까지 죄책감 속에서 자책만 해야 하는가? 지금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국가관이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없다. 애국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애국이 창피합니다.